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는 나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저 돈이나 아니면 자기한테 무언가 해줄 사람으로만 보는 것 같아. 65세 윤정희 씨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말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그녀를 가족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무언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장례는 어떻게 치르길 바라세요? 아들 이성우의 말이었습니다. 윤정희 씨는 방금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인지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장례? 지금 네 엄마인 나더러 내가 죽고 난 다음 장례를 어떻게 치렀으면 하냐고 물어보는 거니? 뭘 그렇게 놀라세요? 어차피 사람은 결국 다 죽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며느리 장수진이 말을 받았습니다. 아들 성우, 며느리 수진이. 두 녀석이 저녁 식사 중에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늘은 평화로운 가족 모임 중이었거든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간만에 정겨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성우와 수진이는 그럴 생각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유언장 말이에요. 그거 저희가 미리 좀 확인해도 될까요? 내 유언장을? 갑자기 왜? 그냥요. 지금 엄마가 유언장을 맡긴 변호사도 결국은 남이잖아요? 가족끼리도 속고 속이는 판에 생판 남인 변호사를 어떻게 믿겠어요? 성우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성우는 최근에 안 하던 돈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했거든요. 생각보다 사업하기가 너무 힘들다. 내 주변 친구들은 다들 아직 멀쩡히 일하는데 나만 혼자서 강제로 은퇴당한 기분이다 같은 말들을 거의 매일같이 했죠. 무엇보다 신경이 쓰이는 건 대기업을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둔 지 벌써 3년이 넘은 아들이었지만 여전히 예전 회사 명함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가지고 다닌다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와 아무런 연관도 없는 퇴직자일 뿐인데도요. 당신도 참. 갑자기 그렇게 몰아붙이듯이 말씀드리니까 어머님이 놀라셨잖아. 며느리 수진이가 여우같이 입꼬리를 교묘하게 올렸습니다. 수진이가 시어머니인 정희를 똑바로 쳐다보고는 말했습니다. 너무 그렇게 놀라실 것 없어요. 어머니,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아주 먼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어머님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날 아들과 며느리가 떠나고 나서도 꺼림칙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대체 무슨 생각인 거지? 그러고 보니 최근에 부쩍 더 녀석들은 돈 거렸던 것 같았습니다. 아들 성우는 자신의 사업 자금을 지원해 달라며 졸랐었고 홈쇼핑 판매원으로 일하는 며느리 수진이는 자기가 새롭게 맡은 상품이 있는데 판매 실적이 너무 부진하다며 전화 주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곤 했습니다. 어디 그뿐만이었으면 다행이었죠. 그러고 보니 재작년쯤에 내 이름으로 사망보험도 드러났잖아. 성우와 수지는 만일을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사망보험과 각종 보험들을 들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꺼림칙했지만 그래, 나 죽고 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행복해야 하니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라는 모정 하나만으로 보험을 들었던 건데 이제 보니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런 의심들이 하나둘 싹트던 때에 수진이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희가 부탁드린 거 어떤 장례식이 좋은지 그리고 유언장 정보 안 알려주실 거예요? 거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저 단순한 문자일 뿐인데 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답장을 하지 못한 채 뭐라고 답해야 할지 고민하던 순간 이어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어머니가 싫어하시는 일을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안도하려던 찰나 뒤이어 문자 알림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결혼 기념일인 거 아시죠? 이번 기념일은 조금 더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서요. 평소에 어머니가 가고 싶어 하시던 독도에 한번 가볼까 하는데 어떠세요? 오랜만에 바다 구경 한번 제대로 시켜드릴게요. 갑자기 독도를? 과거에 독도에 가보고 싶다고 말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죽기 전에 독도 한번 가보는 게 꿈이라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했었지만 지금껏 수십 년이 지나도 들은 척 만척하던 녀석들이 갑자기 그곳에 데려가 주겠다니요? 게다가 자기들 결혼기념일에? 지난 세월 동안 자기들 기념일에는 둘이서 이곳 저곳을 싸돌아다녔지. 한 번도 같이 가자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답장 없으시네요? 그럼 일단 가는 걸로 알고 예약해 놓을게요. 수진이의 마지막 문자를 끝으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여보세요? 아니, 이렇게 그냥 전화를 끊어버린 거야? 다소 황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자기 할 말만 하고 이렇게 전화를 끊어버리다니요. 마치 젊을 적에 시집살이를 할 때 나이가 들어 귀먹은 시어머니를 봉양하다가 무시를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나보다 한참 나이 많은 시어머니라서 이해라도 했지. 나보다 고막도 쌩쌩한 며느리한테까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한다니. 사실 돌이켜보면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아들 성우와 며느리 수진이 결혼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고, 그러고 나니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어려워하던 며느리도 점점 은근히 무시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내가 전에 독도를 가보고 싶다고 한 건 사실이지만 자기들 멋대로 일을 결정해버리는 법이 어디 있냐고. 며느리 수진이의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장례식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은 언젠가 다 죽는다는 말도 그렇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람이 다 죽기는 하지만 자기가 죽는 모습을 상상하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 어딜 찾아봐도 없는데. 하물며 장례를 어떻게 치르고 싶은지 묻다니. 성우와 수진이가 어쩌다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무신경하게 대하는지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아들 성우에게는 어릴 때부터 미안한 마음이 있긴 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바깥으로만 싸돌아다녀서 거의 홀어머니 가정처럼 자라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윤정희 씨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니, 사실 최선을 다한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모두 포기하고 살았죠. 그때 거실에 틀어져 있던 TV에서 젊고 피부가 탱탱한 젊은 여자 연예인이 나와 말했습니다. 제 인생을 살아야죠. 남편한테 맞추거나 애들 때문에 제 커리어가 망가지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 소리를 들은 윤정희 씨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윤정희 씨에게도 저런 젊음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도대체 뭐가 그리 급했던 것인지. 온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이 희생해야 나라가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운동이 벌어지던 때에 윤정희 씨는 그것이 정말로 진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나라에 희생하고 가정에 희생하는 게 올바른 인생을 사는 걸로만 알았는데. 남 말만 듣고 살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늙어버렸네. 고개를 숙여 자신의 주름진 손을 매만져 보았습니다. TV 속 연예인처럼 그녀의 손도 한때는 곱고 예쁘장하던 때도 있었지만 팔자 좋은 연예인과는 달리 윤정희 씨는 그 고운 손으로 밥을 짓고 아이들 기저귀를 갈아야 했으며 때때로 자식을 위해 아쉬운 소리를 하며 두 손을 비벼야만 했습니다. 아빠 없이 자란 성우가 학교에서 사고를 쳐서 교무실에 불려가면 그런 아들을 위해
자기 또래인 선생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빌어야 했고, 그런 선생에게 몰래 찔러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주변 사람들에게 아쉬운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는 윤정희 씨를 그저 자기 밖에 모르는 사람, 계산적이고 속 좁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윤정희 씨는 그런 평가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아들이 어깨 펴고 살 수만 있다면,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쫓겨나지 않고 멀쩡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난 그렇게나 우리 성우를 열심히 키웠는데 젊던 내 나이가 된 성우의 눈에는 이제 난 그저 애물단지로만 보이나 보다. 성우와 수진이가 나이 든 자신을 애물단지로 보는 것을 윤정희 씨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아도 그랬죠. 그래서 이번 독도 여행도 너무나 꺼림칙했습니다. 지금껏 자신에게 대가 없는 호의를 주지 않았던 아들과 며느리가 도대체 이번에는 왜 자신에게 이러는 걸까? 혹 또 무언가 자신에게 바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부터 들었으니까요. 그런 현실이 슬펐고 슬픔 속에 늙은 노인은 젊었던 시절 누구보다 찬란했던 윤정희 씨는 늙고 지친 몸을 끌어안고 잠에 들어야 했습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독도로 떠나던 날 아침, 윤정희 씨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네. 도대체 왜 여행 가기 전날에 그런 꿈을 꾼 건지. 깊은 바다, 어두운 심연 속에서 윤정희 씨 혼자 헤매는 꿈이었습니다. 바다 위에는 성우와 수진이를 비롯한 젊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득 있었는데 그들 중 누구도 윤정희 씨를 돕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바다에 빠져 무거운 추처럼 침몰하는 윤정희 씨를 무정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말자. 어쨌건 우리 성우가 자기 엄마를 생각해서 시간을 낸 거잖아. 애써 부정적인 생각을 밀어내고 정신을 차리려 냉수를 마셨습니다. 미리 준비한 짐을 싸들고 바깥으로 나가니 성우가 자기 차 옆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준비 다 하신 거죠? 짐 가방이 생각보다 크네요. 그냥 필요한 것들 몇 가지 챙기다 보니까. 성우는 윤정희 씨의 말이 맞춰지기도 전에 담배를 대충 비벼 끄고 차에 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차가 덜덜거리며 엔진음을 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윤정희 씨도 뒷좌석에 탑승했습니다. 보조석에 있던 며느리가 손거울을 들어 자기 이빨에 낀 고춧가루를 빼고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어머니? 아침 식사는 하셨죠? 아침밥? 아니, 경황이 없어서 따로 먹지는 못했는데. 그래요? 아, 그럼 중간에 식사하실래요? 어차피 휴게소 들릴 테니까 그때 대충 드세요. 아니야, 괜찮아. 나 때문에 괜히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럼 저희가 알아서 생각해 볼게요. 알아서? 아들과 며느리의 말에 윤정희 씨는 무어라 하기가 애매했습니다. 사실 배가 고프기는 했습니다. 성우와 수진이의 배려 없는 주도로 시작된 여행이지만 그래도 명색이 여행이니까 너무 오래간만이니까 나름 설레는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작은 간식이라도 챙길까 싶었지만 악몽 때문에 모든 게 흐트러진 거였죠. 하지만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완전히 의리되어 버린 자신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마음 편하게 말할 수가 없구나. 무엇이 하고 싶어도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내가 몰랐네. 라고 해야 하거나 또 입이 궁금해서 뭔가가 먹고 싶어도 며느리가 그게 몸에 안 좋으니 드시지 말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내가 늙어서 그런 정보는 처음 들어봐. 라고 해야 하는 상황들.
그것들이 반복되니 윤정희 씨는 점점 작아지고 위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가는 길에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내 마음은 심란한데 다들 어디로들 그렇게 가는 건지 사람들이 정말 많더군요. 중간중간에 윤정희 씨 자신과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침 안 드셨다고 하셨죠? 저기 식당에서 우동이나 한 그릇 드세요. 우동? 아니, 난 괜찮아. 괜찮긴요. 어서요. 수진이가 뭐라고 동의하기도 전에 윤정희 씨의 손을 잡고 끌었습니다. 오빠도 먹을래? 아니, 난 별로 안 땡겨. 우리는 아침 먹었잖아. 아이 참, 그래도 어머니 혼자 드시게 할 수는 없잖아. 안 땡기는 걸 어쩌라고. 그럼 너만 시켜서 먹던가. 성우가 틱틱거리며 말하자 수진이가 언짢은 표정으로 잠시 눈을 흘기더니 이내 주문을 하러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중에 정작 윤정희 씨의 의사는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난 원래부터 우동 같은 건 좋아하지도 않는데. 윤정희 씨는 원래부터 우동 같은 분식은 잘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리할 때도 그렇고 성우와 수진이를 대접할 때도 언제나 그 점을 말했었는데 정작 두 녀석은 그런 취향에는 관심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기다리자 며느리가 우동이 담긴 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성우, 수진이까지 사람은 셋인데 수진이가 들고 온 우동은 딱 한 그릇 뿐이었거든요. 아니, 너네 둘은 정말 밥을 안 먹을 거니? 나 혼자만 다 먹으라고? 당황스러워 한 말이었습니다. 음식을 주문한 수진이는 어깨를 으쓱이고는 말하더군요. 어머님 아들은 자기 밥맛 없다고 안 먹고 저는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나 혼자 먹기 민망한데. 민망할 게 뭐 있어요, 어머니. 얼른 식사하세요. 수진이가 밥을 먹으라며 자꾸 독촉을 했습니다. 배를 타러 가기 위해서는 밥을 빨리 먹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는 말에 윤정희 씨는 자기도 모르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갓 나온 우동이라 김이 펄펄 나고 뜨거웠지만 아들 부부가 짜놓은 일정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얼른 우동을 입에 들이부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중간중간 눈물까지 났습니다. 정신없이 먹다 보니 너무 온몸이 뜨거워서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고개를 들어보니 주변에는 아들도 며느리도 없었습니다. 성우랑 수진이는 어딜 간 거지? 분명 밥을 먹을 때까지 곁에 있을 것 같던 둘이었는데 어딜 갔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식당 창밖으로 보니 성우와 수진이가 자기들끼리 통감자와 닭꼬치를 씹으면서 깔깔대며 웃는 게 보였습니다. 조금 전에 음식을 주문할 때까지만 해도 입맛이 없니, 다이어트 중이니 운운하던 녀석들이 저건 또 무슨 경우인가 싶었습니다. 어차피 뭘 먹을 거면 나랑 같이 먹지. 왜 저러는 거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옆에서 덜컥 소리가 났습니다. 윤정희 씨와 비슷해 보이는 나이대의 남자가 급하게 비빔밥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자의 앞에는 지루한 얼굴로 휴대폰을 두드리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빠, 식사 다 하시는데 얼마나 걸려요? 빨리 먹으라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예약하는 쪽에 좀 늦을 수도 있다고 연락하려고요. 5분이면 된다. 금방 먹을 수 있어. 그래요. 뭐, 일단 알겠어요. 젊은 여자가 말을 마치고는 휴대폰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부녀지간인가? 지켜보던 윤정희 씨가 눈을 두 번쯤 끔뻑일 때 급하게 밥을 먹던 남자가 자기 딸이 사라진 것을 보고는 급하게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지친 표정으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와 윤정희 씨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윤정희 씨와 남자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남자가 민망하게 웃으며 다시 자신의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윤정희 씨도 잠시간 남자를 바라보다가 이내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둘은 일면식도 없었고 말 한마디 나누지 않은 사이였지만 서로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급하게 드신 거 아니에요? 식사를 마치고 차에 타자 수진이의 말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보조석 차 거울에 대고 얼굴을 두드리며 말을 했습니다. 며느리의 말대로 윤정희 씨의 속은 급하게 우동을 먹은 탓에 더부룩하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하지만 애써 괜찮다고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자신 때문에 민망할까 봐였죠. 하지만 그런 윤정희 씨의 배려가 나오기도 전에 성우와 수진이는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최신 연예 뉴스와 알아들을 수도 없는 가십거리에 대한 거였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그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윤정희 씨는 분명 앞에 앉은 둘과 자신 사이에는 아무런 장벽도 없음에도 마치 두 눈과 귀가 멀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여기 차 안에서 잠깐 기다리세요. 독도를 가기 위해선 먼저 울릉도로 가는 배를 타야 했습니다. 포항 여객 터미널에 도착하자 성우와 수진이가 차 안에서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대답도 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차에서 내려 나가버렸습니다. 나는 직접 나가보지 않아도 되는 걸까? 마음 같아서는 같이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싶고 찌뿌둥한 몸도 풀고 싶었지만 이상하리만치 수진이는 몇 차례나 차 안에 가만히 있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차 한 대가 들어오더니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차 안에 강아지를 두고 내리더군요. 여기 가만히 있어. 금방 돌아올 테니까. 주인이 말을 하자 강아지는 제대로 지져보지도 못한 채 답답한 차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마치 나 자신이 그 강아지와 같은 꼴이 된 것 같아서 설명하기조차 어렵지만 참을 수 없는 기분에 윤정희 씨는 곧바로 차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폐에 들어찼습니다. 포항은 정말 오래간만이네. 문득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다녔던 여자들이 생각났습니다. 남해 여자, 부산 여자 등등. 그 중에는 포항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지금은 내 나이쯤 되었겠지. 젊었을 적에는 생각하기도 싫었고 그런 존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 믿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젊었을 적에 시기도 질투도 모두 사라지고 나니 몸과 마음이 허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기분이 드는 이유는 남편이 죽어서일지도 모르겠다고 윤정희 씨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왜 나와 계셨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탓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윤정희 씨는 나도 자기 의지를 가진 인간인데 바람 좀 쐬려 잠깐 나온 게 그리 대수인가 싶었지만 굳이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 안은 너무 답답해서. 티켓은 잘 산 거니? 오늘 울릉도로 바로 갈 수 있는 거야? 그게 오늘은 바다가 너무 험해서 가기 힘들대요. 좀 기다려보다가 영 안 될 것 같으면 여기서 하룻밤 자고 내일 배를 탈 수도 있다던데요? 며느리의 말에 윤정희 씨는 다소간 심장이 조여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날씨 때문에 배편이 뜨기 어렵다니. 자신의 일정도 일정이었지만 우리 아들 성우가 괜히 자신 때문에 시간을 더 쓰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수진의 어깨 너머로 성우가 보였습니다. 이미 얼굴이 짜증으로 굳어져 있더군요. 아, 진짜 짜증나게. 뭔 놈의 날씨가 이따위야? 성우가 씹어뱉듯 말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말에 윤정희 씨는 계속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냥 근처에서 간단하게 밥 먹고 다시 서울로 돌아갈까? 내가 가고 싶은 여행은 다음에 가도 괜찮아. 어머니, 저희가 지금 어머니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야, 너 말을 또 왜 그렇게 해? 아니, 사실이 그렇잖아. 수진이의 말에 분위기가 싸하게 굳었습니다. 나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면 대체 뭐 때문에 저리들 고민을 하는 거지? 뭐 때문에 울릉도로 향하는 배가 뜨지 못해서 저러는 거냐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우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난 배가 뜰 수 있는지 보고 있을 테니까. 넌 가서 오늘 밤 묵을 숙소나 찾아봐. 난 길바닥에서 자는 건 딱 질색이니까. 성우와 수진이가 자기들끼리 말다툼을 하다가 이내 윤정희 씨는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잠깐, 애들아.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하니? 성우는 윤정희 씨의 물음에 제대로 답하지 않은 채 눈을 흘기고 가버렸고 수진이가 윤정희 씨를 향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따라오세요. 가서 같이 묵을 숙소나 보러 가요. 며느리 수진이의 등 뒤만 보고 따라가면서 윤정희 씨는 상당히 얼떨떨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었고 평생 스스로 멀쩡한 사람이라고 자부해왔는데 아들과 며느리의 기분에 따라서 이리 가라고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으니까요. 그때 숙소 앞에 도착한 며느리가 가격을 알아보더니 슬쩍 윤정희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은 따로 쓰시는 게 편하시죠? 나야 아무래도 상관없어. 오히려 나랑 같이 쓰면 너네가 더 불편하지. 며느리 수지는 윤정희 씨의 대답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숙소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방 2개요. 어머니랑 저희 부부랑 따로 쓸 거예요. 2개요? 지금 혼자 쓸 수 있는 방은 비싼 방하고 저렴한 방 딱 2개밖에 없는데 어쩌죠? 숙소 주인의 말에 수진이가 숨도 쉬지 않고 답했습니다. 윤정희 씨는 듣기 않길 바라는 건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저렴한 방으로 주세요. 오래된 방이라 냄새도 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나는 전혀 괜찮지 않은데. 하지만 그런 윤정희 씨의 의사는 수진이에게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멋대로 방을 예약하고선 숙소 키를 들고 윤정희 씨에게 다가왔거든요. 조금 전 숙소 주인이 방에서 냄새가 난다고 경고했던 제일 싸구려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수진이는 윤정희 씨에게 숙소 키를 주려다가 머뭇거렸습니다. 숙소 키를 잃어버리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을까요? 말로는 물어보는 채 하였지만 그 속뜻은 전혀 의사를 물어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일방적인 선언이었죠.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나도 멀쩡한 정신을 가진 사람인데 수십 년간 수진이나 성우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나 나를 무시하는 건지. 자꾸만 아까 휴게소에서 보았던 비슷한 신세의 남자와 차 안에 무기력하게 갇혀있던 강아지가 생각나서 화가 났습니다. 답답한 상황에서 날 구속하고 옥죄는 것 같은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됐다. 내가 무슨 동네 바보도 아니고. 숙소키 이리 줘라. 어머니가 바보라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주라니까. 수진이로부터 빼앗듯 숙소키를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후 성우가 어두운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재수험 붙었네. 파도가 너무 심해서 배 뜨기 힘들 때. 정말? 아, 진짜. 이러면 원래 우리 계획이 틀어지는 거잖아. 계획? 무슨 계획? 윤정희 씨의 물음에 성우와 수진이가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서로
잠시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때 성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말을 돌렸습니다. 그냥 여행 계획이죠. 무튼 이제 그만 식사나 하러 가시죠. 성우가 배가 고프다는 듯 먼저 앞장섰습니다. 밥 뭐 먹지? 글쎄, 별로 땡기는 게 없는데. 회는 어떠니? 회요? 글쎄요, 바다까지 왔으니 회도 좋기는 한데. 저기 조개구이 집이다. 조개구이? 나쁘지 않은데? 어머니, 조개구이는 어떠세요? 방금 나는 회를 먹고 싶다고 했는데 조개구이는 어떠냐고 묻는 건 대체 무슨 심리일까? 잠시 생각을 해보았지만 결국에는 자기들 뜻에 따르라는 소리구나 하는 생각에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들 먹고 싶은 거 먹자. 에이, 어머님이 별로 안 땡기시면 다른 거 먹어도 돼요. 하지만 그런 말과는 다르게 이미 수진이의 발걸음은 조개구이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주문을 하면서도 같은 일은 벌어졌습니다. 조개구이 세트로 먹을까? 세트 나쁘지 않네. 어머니, 그냥 조개면 괜찮으시죠? 그냥 조개면 괜찮냐니. 솔직히 어이가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뭐라고 해서 뭐하나 싶더군요. 그냥 이 둘이 원하는 대로 맞춰줘야 서로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난 그냥 뭐든 좋다. 여기 조개구이 1번 세트요. 음식이 나왔고 성우와 수진이는 각자 조개를 들어 먹어치우는데 열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윤정희 씨는 뭐 하나 먹지 못했습니다. 조개구이를 싫어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들이 여기까지 와서 메뉴 하나, 장소 하나 정하는 데 있어서 윤정희 씨의 의견은 깡그리 무시되는 과정들이 몹시나 서글프고 가슴이 답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 잠깐 바깥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올게. 입안 가득 조개를 베어물고 있던 며느리가 대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며느리 옆에는 윤정희 씨의 가방이 놓여 있었고 며느리가 그걸 어련히 잘 봐주겠거니 싶어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윤정희 씨의 얼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 거지? 윤정희 씨는 캄캄한 어둠 속을 바라보며 상념에 잠겼습니다. 지금껏 윤정희 씨는 자신이 아들과 며느리의 어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비록 이제는 나이가 들어 머리가 굳고 육체도 재빠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자신이 어느 정도는 존중받고 있다고 믿어왔었죠. 하지만 이제 보니 그건 완전히 착각이었습니다. 어른은 무슨 호텔, 숙소키 하나 맡길 수 없을 정도로 믿업지 못한 인간 취급을 받고 있는데 윤정희 씨는 몹시 속상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된 것인지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아도 딱히 대단한 잘못은 없었습니다. 아니, 몇 가지가 있기는 했습니다. 성우가 자기 창업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너무 쉽게 돈을 줬었나? 수진이도 나한테 가끔 생활비를 달라고 했을 때 주지 말았어야 했나? 아들 부부에게 서운한 감정이 생기니 지금껏 둘에게 좋은 감정으로 해주었던 일들이 모두 바보 같고 멍청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나는 정말 내 아들하고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일들인데 이제 보니 순 바보였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슬퍼하고만 있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만 서운해하자. 그래도 여행을 온 거잖아. 성우랑 수진이도 여행 일정이 자기들 생각대로 되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화가 난 거겠지. 마음을 다독인 채 다시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원래 앉아있던 식당 테이블에 성우도 수진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진짜 문제는 내 가방? 가방이 안 보이네.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까 수진이 옆에 가방이 있었으니까 수진이가 그 가방을 가지고 갔겠지 하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때 성우와 수진이가 담배 냄새를 풀풀 풍기며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돌아오셨네요? 그래, 그런데 수진아, 혹시 내 가방 같이 가지고 나갔니? 가방이요? 아니요. 무슨 가방이요? 내 가방 말이야. 아까 내가 바깥으로 바람 쐬러 나갈 때 네 옆에 두고 갔었는데 정말 모르니? 글쎄요. 저는 그냥 성우 오빠가 나가자고 하길래 나간 거라서. 그런데 왜 그러세요? 설마 가방이 없어진 건 아니죠? 윤정희 씨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성우와 수진이의 얼굴이 곧 굳어졌습니다. 가방을 정말 잃어버리신 거예요? 아니, 자기 가방은 자기가 알아서 잘 챙기셨어야죠. 그래, 내가 미안하다. 하지만 일단 얼른 좀 찾아보면 안 되겠니? 여기 식당 주인한테도 좀 물어보던지. 아, 진짜? 귀찮게 정말? 성우와 수진이가 짜증 가득한 얼굴로 식당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가방이 찾아지지는 않았죠. 결국 빈손으로 식당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정희 씨는 더 가방을 찾고 싶었지만 아들 부부는 이미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라 상당히 귀찮아했거든요. 조금 더 찾아보면 안 될까? 그 가방 안에 그래도 내 물건들이 들어있는데. 아, 그냥 가요? 가방에 뭐가 들어봤자 뭐 얼마나 중요한 게 들었다고. 노인네 가방에 뭐가 있어봤자 뭐 얼마나 있겠냐는 투였습니다. 윤정희 씨는 기분 나쁜 것을 꾹 참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중요한 것들이 있어. 내 휴대폰도 있고 숙소 방키도 들어있었고 말이야. 네? 숙소 방키도요? 아니요, 어머니. 그럼 가방이랑 통째로 숙소 열쇠를 잃어버렸단 말씀이세요? 술에 취한 수진이의 얼굴이 짜증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로 잃어버리시면 어쩌자는 건지. 아, 진짜 짜증나. 어쩐지 뭔가 불안하더라니까. 나 혼자서라도 조금 더 찾아볼게. 그러니까 너희 둘은 먼저 숙소로 들어가 있던지 해라. 수진이는 짜증을 냈고 성우는 잠시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열쇠 찾아서 연락하세요. 먼저 가볼게요. 그렇게 아들 부부는 먼저 숙소로 돌아갔고 윤정희 씨 혼자 열쇠를 찾아 이곳저곳을 헤맸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윤정희 씨는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고 그런 윤정희 씨를 맞이한 아들 부부는 온갖 짜증을 부렸습니다. 특히 며느리 수진이는 숙소 사장한테 방 열쇠 값을 추가로 결제하면서 대놓고 면박을 주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왜 고집을 부리셨어요? 미안하다. 네, 당연히 미안해하셔야죠. 거기서 그만했으면 좋으련만 이미 술 기운이 얼큰하게 오른 수진이는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가만히만 계셔주세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고요. 그날 방으로 돌아온 윤정희 씨는 불도 제대로 켜지 못한 채 한동안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수진이의 말에 뭐라고 반박이라도 해보고 싶었던 윤정희 씨였지만 이미 자신이 저지른 과오가 있었기에 뭐라고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순간이 부끄러웠습니다. 난 정말 바보 멍텅구리인 건가? 계속된 아들 부부의 비난과 무시에 결국 그날 밤 윤정희 씨는 자괴감 속에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정희 씨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특히나 허리가 아팠습니다. 싸구려 방의 딱딱한 침대 탓이었죠. 울릉도행 유람선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성우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준비되셨어요? 곧 출발해야 해요. 윤정희 씨가 문을 열자 성우와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표정이 어제보다도 더 어두워 보였습니다. 뭔가 밤새 의논이라도 한 듯 둘의 눈 밑에는 거뭇한 그림자가 져 있었죠. 배는 탈 수 있는 거니? 네, 오늘은 날씨가 괜찮대요. 그런데 수진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성우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뭐?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어서 가시죠. 포항 여객터미널은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울릉도로 가는 관광객들이 줄을 서 있었죠. 윤정희 씨는 아들 부부를 따라 유람선에 올랐습니다. 배는 생각보다 컸지만 어딘가 낡고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자리는 여기네요. 어머니는 창가 쪽에 앉으세요. 성우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라고 불렀을 텐데 어머니라는 호칭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배가 출발하고 나서도 성우와 수진이는 계속해서 자기들끼리만 속닥거렸습니다. 윤정희 씨가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열심히 이야기했죠. 너희들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니? 윤정희 씨가 물었지만 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못 들은 척했다고 해야 맞겠죠. 수진이가 잠깐 윤정희 씨를 흘끔 쳐다보더니 다시 성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정말로 할 거야?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 이제 와서 뭘 다시 물어. 성우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너희들, 나 몰래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 나한테도 좀 얘기해 줄 수 없니? 이번에는 윤정희 씨가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울릉도 숙소 얘기하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차갑게 말을 자르고는 다시 성우와 속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정희 씨는 좌불안석이었습니다. 마치 자신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소외감이 밀려왔죠. 화장실이라도 다녀올까? 답답한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배가 흔들거려서 걷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잠시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화장실 좀 가려고. 혼자 가실 수 있겠어요?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윤정희 씨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배 안을 둘러보았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파도 소리, 엔진 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도 바로 자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 이곳저곳을 천천히 둘러보기로 했죠. 갑판으로 나가는 문도 있었지만 위험이라는 표시가 있어서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배 후미 쪽으로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구석진 곳에 이상한 경고문이 하나 붙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CCTV 고장, 작동하지 않음. 빨간 글씨로 쓰여진 경고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다른 곳에는 CCTV가 멀쩡히 작동하고 있었는데 왜 하필 이곳만 고장이란 말인가요? 여기가 어디지? 주변을 둘러보니 배의 가장 뒤쪽이었습니다. 엔진실 근처인지 모터 소리가 다른 곳보다 크게 들렸죠. 뻥 뚫린 난간 너머로는 배가 지나간 자리에 하얗게 부서지는 물거품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묘한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아니, 너는 여기 왜 온 거니? 어머니가 오시질 않아서 걱정되어서 왔어요.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윤정희 씨 옆으로 다가와 난간 너머 바다를 내다보았습니다. 여기서 보는 바다가 참 무섭죠? 수진이가 뻥 뚫린 난간에
손을 대고 말했습니다. 배 후미에서 모터가 돌아가며 만들어내는 물살이 마치 거대한 믹서기처럼 바닷물을 휘저어대고 있었습니다. 저 모터에 의해 흩어지는 바다를 보세요. 파도도 이렇게 거칠고 물살도 세고 누군가 저기 빠지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네요. 수진이의 말이었습니다.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고가 나면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특히 여기는 CCTV도 고장 났고 사람도 안 오는 곳이니까 그냥 바다에 휩쓸려 가버리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되겠죠. 비명을 질러도 엔진 모터 소리에 금방 묻힐 거고요. 안 그래요, 어머니? 무슨 그런 끔찍한 말을 하니? 윤정희 씨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단순한 감상이 아닌 것 같아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냥 바다를 보니까 든 생각이에요. 수진이가 윤정희 씨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차갑고 공허해 보였죠. 어머니, 수영하실 줄 아세요? 갑자기 그건 왜 물어? 그냥요. 궁금해서요. 수진이는 손가락으로 난간을 톡톡 두드리며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이 배에서 사고가 난 적이 있대요. 몇 년 전에 배 후미에서 누가 바다에 떨어졌는데 끝내 못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CCTV도 고장 나 있었고 목격자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고. 무서우세요? 그냥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인데. 수진이의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떠올리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나저나 말인데요, 어머니. 혹시 어머님 보험금 수령인이 누군지 아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윤정희 씨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무슨 보험을 이야기하는 거니? 윤정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죠. 재작년에 성우와 수진이가 들게 했던 그 보험들 말입니다. 어머님 사망보험금 이야기지. 뭐겠어요? 수진이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태연했죠.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저희가 받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꽤 큰 돈이더라고요. 그 돈이면 성우 오빠 사업 자금도 충분하고 저희 집도 더 넓은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쾌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니, 불쾌함을 넘어서 공포가 느껴졌죠. 윤정희 씨는 점점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그럴수록 누나를 희번덕이며 다가왔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어머니. 사람이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특히 이런 위험한 바다에서는요. 마침 바람도 세게 불고 파도도 거세서 누구 하나 빠져 죽어도 모를 것 같은데요? 수진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윤정희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짐승 같았죠.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만.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윤정희 씨가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몸을 돌려 객실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등 뒤에서 무언가가 막아섰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돌아보니 아들 성우였습니다. 언제 왔는지 통로를 막고 서 있더군요. 성우야. 수진이가 이상해. 방금 나한테 무슨 보험금 얘기를 하면서. 윤정희 씨는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라면, 우리 아들이라면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알아요. 성우의 대답은 너무나도 담담했습니다. 뭘 안다는 거니? 수진이가 무슨 얘기했는지 다 알아요. 성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윤정희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소에 보던 아들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낯선 누군가의 눈빛이었죠. 성우야, 너도 설마. 윤정희 씨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는 수진이가, 앞에는 성우가 맡고 있었습니다. 배 후미의 모터 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울리고 있었고, CCTV는 고장 나 있었고, 사람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왜 독도 여행을 가자고 했는지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성우가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마치 남처럼 무정하게만 들렸습니다. 엄마의 마지막을 평소 소원하던 독도 근처에서 장식해 드리고 싶었어요. 성우의 입에서 끔찍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이가 뒤에서 킥킥거리며 웃었죠. 그래요, 어머니. 죽기 전에 독도 한번 가보는 게 꿈이라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그 꿈 이뤄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뭐, 예정보다 하루 늦어져서 울릉도 근처에서 끝내야 하긴 하겠지만,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니? 윤정희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공포에 질려 온몸이 떨렸죠. 내가 너네에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고. 성우야, 나다. 네 엄마야. 제발 정신 차려. 성우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심하게 마치 남의 일 이야기하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엄마가 나한테 잘못을 했다고 믿으려고 했어요.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어야만 엄마에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성우의 눈가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차갑게 굳어졌죠. 하지만 사채업자들의 전화를 매일같이 받아보니 그럴 여유도 필요 없더라고요. 빚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와요. 집에도 찾아오고 가게에도 찾아오고 돈 안 갚으면 와이프도 저도 어디 섬에 팔아버리겠다고 하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 있는 엄마는 나한테 돈도 안 빌려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고작 돈 때문에 네 엄마를 죽이겠다는 거니? 윤정희 씨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처럼 윤정희 씨의 옷깃을 찢어밟길 듯이 잡았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성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점점 아들의 눈이 짐승처럼 변해갔습니다. 부디 못난 자식 원망하시고 다음 생에는 반대로 날 죽이세요. 그땐 내가 아무 원망도 안 할게요. 안 돼. 성우야, 제발. 윤정희 씨가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성우의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윤정희 씨를 난간 너머로 밀어버렸습니다. 아들아? 마지막 외침이 모터 소리에 묻혔습니다. 윤정희 씨의 몸이 허공에 떴습니다. 잠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아들의 무표정한 얼굴이 며느리의 차가운 미소가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차디찬 바닷물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코와 입으로 짠물이 들이닥쳤죠. 필사적으로 팔을 휘저었지만 무거운 옷이 물을 머금으며 점점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끝없는 상념과 원망의 손길들이 윤정희 씨를 죽음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살려줘.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을 열 때마다 바닷물만 들어찼습니다. 배의 모터가 만들어낸 물살이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윤정희 씨를 빨아들였죠. 위를 올려다보니 수면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햇빛이 물결에 부서져 반짝였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차가운 물 속에서 윤정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빠져갔죠. 어둠이 시야를 잠식해왔습니다. 마지막 순간
이상하게도 분노나 원망보다는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내 목숨보다 돈을 택했다는 사실이,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 이런 최후를 맞는다는 사실이, 못난 엄마라서 이런 걸까? 내 아들이 살인자가 되다니. 성우야, 미안하다. 왜 미안한지도 모르면서 윤정희 씨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바다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정신을 차린 윤정희 씨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곳이었죠.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그리고 자신이 누워있는 침대. 살아있다는 실감이 서서히 밀려왔습니다. 할머니, 정신이 드셨어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해경 제복을 입은 젊은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울릉도 해경 최순경입니다. 물을 많이 드셨어요. 순찰 중에 발견한 게 천만다행입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다고요. 최순경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정희 씨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죠. 살아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았구나. 정말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눈빛, 며느리의 섬뜩한 미소, 그리고 자신을 바다로 밀어넣던 그들의 손길. 윤정희 씨는 걷잡을 수 없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최순경이 당황하며 물었지만 윤정희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오열할 뿐이었죠.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나를.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윤정희 씨를 보며 최순경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일단 진정하세요. 유람선에 일행분들이 계시다면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지. 안 돼요. 윤정희 씨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최순경의 의아한 표정을 보며 윤정희 씨는 떨리는 입술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바다에 밀어버린 일,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한 일, 그 모든 끔찍한 진실을 토해냈죠. 이야기를 듣던 최순경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게 사람입니까?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짐승보다 못한 놈들이네요. 최순경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윤정희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짐승을 내가 낳았으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네요. 할머니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자식이 그런 짓을 할 줄 어떤 부모가 알겠습니까? 최순경의 위로에도 윤정희 씨의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아픈 상처였으니까요. 그러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었을까요? 어디서부터 내 자식이 잘못된 건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윤정희 씨는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울릉도의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무서운 곳으로만 느껴졌죠. 할머니, 일단 좀 쉬세요. 이런 일을 겪으셨는데 당장 뭘 어떻게 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최순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죠. 오늘은 그냥 푹 쉬시고 내일 다시 생각해 보시죠. 제가 옆에 있을게요. 윤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최순경이 따뜻한 죽을 가져왔습니다. 울릉도 특산 호박으로 끓인 죽이라고 했죠.
천천히 드세요. 물을 많이 드셔서 속이 안 좋으실 거예요. 최순경이 숟가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윤정희 씨가 죽을 떠먹는 동안 그는 조용히 곁을 지켰죠. 마치 병든 어머니를 돌보는 아들처럼 말입니다. 젊은 사람이 이렇게 친절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뭘요? 그냥 저희 어머니 생각도 나고 해서 그런 거예요. 최순경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할머니랑 비슷한 연세세요. 혼자 사시는데 제가 막내라서 자주 찾아뵙죠. 형들은 다 서울에 있어서 명절에나 찾아오거든요. 그래요? 어머니가 참 좋으시겠네. 아들이 이렇게 착하니. 윤정희 씨의 말에 최순경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착하긴요.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 삼형제 혼자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더 잘해드리고 싶은데 마음만큼 안 돼서 늘 죄송하죠. 최순경은 잠시 멈췄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서 울릉도 해경 시험을 봤어요. 서울에서 일하면 돈은 더 벌겠지만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지만 가족은 아니니까요. 그 말을 듣던 윤정희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같은 아들인데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밤이 깊어지자 최순경이 이불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간이 침대에서 쪽잠이라도 잘게요. 할머니 혼자 두고 가기 불안해서요. 아니, 젊은 사람이 왜 고생을. 괜찮으니까 집에 가서 쉬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오늘은 당직이거든요. 최순경은 그렇게 말하고는 의자에 앉아 졸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윤정희 씨를 확인하며 이불을 다시 덮어주기도 했죠. 새벽녘 윤정희 씨는 잠에서 깼습니다. 옆을 보니 최순경이 불편한 자세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그래도 평화로워 보였죠. 그 모습을 보며 윤정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일찍 여의고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도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하고 낯선 할머니인 자신까지 정성껏 돌봐주고 있었죠. 하지만 내 아들 성우는 이 청년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도 짐승보다도 못한 선택을 하다니. 다시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내가 성우를 잘못 키웠던 걸까? 처음에는 그런 자책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순경을 보며 서서히 깨달았죠.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선택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윤정희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성우와 수진이가 자기들 욕심 때문에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야. 돈에 눈이 멀어서 스스로 짐승이 된 거라고. 그 순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갈 뻔했던 죄책감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죠. 아침 햇살이 병실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최순경이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고 윤정희 씨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아침 드시고 오늘은 어떻게 하실지 천천히 생각해 보시죠. 윤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앞날이 막막했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성우 같은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최순경 같은 착한 청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식사를 하던 중에 최순경이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미리 말씀드리는 거지만 할머니가 신고하지 않으시겠다면 제가 대신 법대로 처벌하겠습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윤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할머니,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요. 처벌하지 않겠다는 소리가 아니니까. 어젯밤 같이 보낸 시간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아이들의 잘못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아들 부부가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요. 네? 그럼 맞아요.
우리 아들 부부를 공식적으로 신고할게요. 윤정희 씨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책하거나 슬퍼하는 모습이 아니었죠. 최순경은 그런 그녀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최순경이 경찰 인력을 동원해 유람선으로 향했습니다. 윤정희 씨도 함께였죠. 배에 도착하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좀 찾아주세요. 어머니가 사라지셨어요. 성우와 수진이가 울고불며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진짜로 어머니를 잃어버린 효자, 효부인 양 연기를 하고 있었죠. 어머니가 화장실 간다고 하시더니 안 돌아오셨다고요. 제발 해경이든 해군이든 뭐든 좋으니까 배 좀 띄워서 우리 어머니를 찾아주세요. 수진이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위로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윤정희 씨는 충격과 혐오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저것들이 사람이 맞나?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아들 부부가 이제는 슬픈 유족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바로 그때 성우가 윤정희 씨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엄마? 수진이도 뒤를 돌아보더니 입을 떡 벌렸습니다. 둘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뒤늦게 다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셨던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성우가 윤정희 씨를 끌어안으려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최순경이 재빨리 가로막았죠. 거기까지입니다. 당신은 누구야? 저리 안 비켜? 성우가 벌컥 화를 냈습니다. 최순경은 차분하게 자신의 경찰 제복의 마크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울릉도 해경 최순경입니다. 이미 모든 사건 전말을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은 지금부터 저희와 동행의 조사를 받아주셔야겠습니다. 순순히 협조해 주시죠. 무슨 소리야? 사건이라니 무슨 사건? 수진이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최순경은 흔들림 없이 말을 이었죠. 두 분이 어머님을 고의로 바다에 밀어 살해하려 한 혐의입니다. 어머님이 직접 증언하셨고 필요하다면 보험이나 기타 관련 서류들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 말에 성우와 수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 성우가 애원하듯 윤정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니, 저희한테 왜 이러세요? 당신 최순경이라고 했어요? 당신이 어머니께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수진이도 격하게 항변했습니다. 둘은 여전히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주변 사람들의 동정을 얻으려 했죠.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수진이가 당당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억울하기도 하지만 증거 있어요? 우리가 어머니를 바다에 던졌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계속 발뺌을 하시는 겁니까? 이미 그쪽 어머님을 통해 배후미에서 두 분이 바다에 던졌다는 증언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내가 알고 싶어서 안 건 아니지만 유람선 후미 쪽의 CCTV는 죄다 고장이라고 붙어 있던데. 소름 끼치는 뻔뻔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름대로 논리가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유람선 직원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사실 그 CCTV는 고장난 게 아닙니다. 수리는 진작에 끝났어요. 그냥 고장 안내문을 떼는 걸 미루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확인해보면 진실이 뭔지는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순간 성우와 수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경악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성우와 수진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엄마, 성우가 비틀거리며 윤정희 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죠.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수진이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쏟아내며 애원했죠.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빚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저희를 섬에 팔아버린다고 했다니까요. 어머니 같으면 제정신으로 살 수 있었겠냐고요. 제발, 엄마. 나 좀 살려줘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협박하고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만. 성우가 윤정희 씨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정희 씨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죠. 그래서 그게 네 엄마를 죽일 이유가 되니? 윤정희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했죠. 넌 이미 선택을 했어, 성우야. 윤정희 씨가 아들을, 아니, 아들이었던 존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돈과 엄마 중에서 넌 돈을 택했잖니. 그것도 엄마를 죽여서 얻을 돈을 말이야.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신다면. 수진이가 울부짖었지만 윤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고 해서 너희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이미 선을 넘었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말이야. 윤정희 씨는 최순경을 향해 돌아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려가 주세요. 법이 정한 대로 죗값을 치르게 해주시고요. 엄마, 잠깐만요. 성우가 절규했지만 윤정희 씨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녀의 두 주먹은 굳게 쥐어 있었고 마치 자기가 고문을 당하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귀로 들리는 아들의 애원에 마음이 약해져서 저 끔찍한 존재들을 용서할 것만 같았거든요. 내 아들은 이미 죽었어.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은 어제 나를 바다에 밀었을 때 죽은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윤정희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아들 부부의 울부짖음도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죠.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죠.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성우와 수진이는 살인미수 혐의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충격적이었죠. 수억 원대의 사채, 도박빚, 그리고 어머니의 보험금을 노린 치밀한 계획까지.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담당 형사가 욕을 퍼부었다는 후문까지 들릴 정도였죠. 윤정희 씨는 서울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들 집 근처에 있던 아파트는 처분했죠. 새로운 동네, 새로운 사람들 속에서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세요? 가끔 최순경에게서 안부 전화가 옵니다. 울릉도의 소식을 전하며 어머니 자랑도 빼놓지 않았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요즘은 노인정에도 나가고 뜨개질도 배우고 있단다. 그거 좋네요. 다음에 울릉도 오시면 저희 어머니도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윤정희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제야 내 삶을 사는구나. 평생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가방에서 뜨개질 도구를 꺼내며 윤정희 씨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최순경이 좋아할 만한 목도리를 하나 떠볼까 생각하면서 손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무서웠지만 세상은 그리 차갑지만은 않다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그 빛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면 된다는 것을 말이죠.